일본 물가가 아무리 싸졌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는 항목이 두 개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와 교통비인데요. 적어도 교통비 가운데 지하철에는 살인적인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붙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쿄 지하철의 어린이 요금이 서울보다 싸졌기 때문입니다. 도쿄 3대 민영 전철 가운데 하나인 오다큐선은 올해 3월 12일부터 초등학생 요금을 전 구간 50엔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475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인 요금의 반값이었습니다. 올 초까지 제가 초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세타가야구의 주택가인 치토세 후나바시역에서 신주쿠역까지 가려면 성인 220엔, 어린이 110엔을 합쳐서 330엔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는 부녀의 요금 부담이 270엔으로 60엔 줄었습니다. 오다큐선은 신주쿠에서 가나가와현의 유서 깊은 해안 도시인 오다와라까지 82.5km를 달리는 노선인데요. 일본의 지하철 요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에 비례를 합니다. 어린이가 신주쿠에서 오다와라까지 가려면 445엔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달려도 50엔입니다. 요금이 90% 싸진 셈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초등학생 기본 요금은 450원입니다. 서울 지하철로 똑같이 82km를 달리면 1,050원이 듭니다. 오다큐선의 어린이 요금이 서울의 반값인 셈입니다. 오다큐는 어린이 요금 인하로 연간 2억 5천만 엔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철도는 코로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이죠. 대규모 적자를 낸 민간 철도 회사들은 역 주변 쇼핑몰과 호텔 자산을 팔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때 오다큐가 연간 25억 원의 손실 감수를 결정한 것은 인구 감소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다큐선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건 좀 의외이긴 합니다. 1일 유동 인구가 일본 1위인 신주쿠와 인구가 도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나가와현을 연결하는 수도권 알짜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노선 주변의 인구도 매년 증가해서 인구 감소는 남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립사회부장 인구문제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 2020년 518만 명까지 늘었던 노선 주변의 인구가 5년 내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5년이면 주변 인구가 50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다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이용자 감소보다 노선 주변의 인구 감소를 더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3년 전부터 TFT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한 결과물이 초등학생 요금 일률 50엔입니다. 초등학생 요금 인하 전략의 핵심은 바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도쿄와 수도권도 조만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일찌감치 어린이 고객을 선점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도 오다큐 노선 주변에 계속 살게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다큐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어릴 때부터 노선 주변에 살았던 어린이들은 이 오다큐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 커서 가정을 이룰 때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 노선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일본의 문화를 반영한 미래의 포석 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오다큐는 일률 50엔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초등학생을 100엔만 내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승차권 판매수가 1.7배 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타는 동반 성인 승객까지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다큐 관계자는 승객이 늘면서 오다큐 그룹의 역 주변 상업시설 매출도 늘었다. 집객 효과가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다큐의 발빠른 전략에 게이오 전철, 도쿄 전철 등 나머지 3대 민영 전철 회사들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다큐선의 사례처럼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매일 체감하는 일본 기업들은 인구 절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찌감치 대비를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 인구 1억 명 사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인데도 말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일본의 인구는 1억 2,550만 명으로 1년 만에 사상 최대폭인 64만 명 줄었습니다. 신생아 수도 84만 232명으로 5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 예상보다 3년 더 빨리 신생아 수가 84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일본인들은 아직 2,500만 명 여유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저출산 대책을 충실히 하면 1억 명 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2040년까지
2030년까지 출생률을 2.07명까지 늘리지 못하면 인구 감소를 멈출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계획은 출생률을 2020년까지는 1.6명, 2030년 1.8명, 2040년 2.7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2021년 일본의 실제 출생률은 1.30명으로 6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결혼 건수가 12.3% 급감해서 출생률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낙관적인 전망은 인구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다. 비현실적인 인구 1억 명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구 감소는 교도소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 형벌제도는 교도소에 갇혀 지내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 징역형과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어 있던 수감제도를 구금형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형벌제도가 바뀌는 것은 1908년 형법 제정 이래 1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구금형으로 형벌제도가 통합되면 약 3년 후부터 일본의 모든 수감자들은 노역 대신 일종의 신체 재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죄진 사람을 벌을 주기는커녕 신체 재활 훈련을 시켜주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노역을 시키기엔 수감자들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전체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89년 2.1%에서 2020년 22.8%로 10배 늘었습니다. 수감자 4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노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교정당국은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법상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고령 수감자들에게는 종이접기 같은 단순 작업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금고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노역 의무가 없다 보니까 신체랑 인지 능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금고형 수감자 대부분이 자원해서 저도 강제 노역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단순 노역 작업을 하는 형편입니다. 사람만 늙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다리와 터널도 늙고요, 이제는 하다 나무도 늙었습니다. 일본의 국토와 인프라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2016년에서 2020년 조사에서 전체 터널 가운데 36%, 교량의 9%, 도로 표지와 조명 등 도로 부속물의 14%가 조기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실제로 야마나시현 주요고속도로의 사사고 터널 일부가 무너져서 9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의 수명을 50년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2033년이면 일본 전역의 자동차용 교량 가운데 63%, 수문등 하천관리시설의 62%, 터널의 42%가 수명에 다다릅니다. 도쿄의 뼈대라고 불리면서 하루 100만 대 차량이 지나는 수도고속도로는 2040년이면 전체 구간의 65%가 50년 이상의 노후 도로가 됩니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에 보수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8년 5조 2천억 엔이었던 인프라 보수 비용이 2050년이면 연간 12조 3천억 엔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앞으로 30년간 보수 공사에 280조 엔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일본은 G7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부문 투자가 감소한 나라입니다. 2019년 공공부문 투자액이 1996년보다 40%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4배, 미국은 2.3배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 5년간 인프라 분야에 15조 엔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예산의 60%를 사회보장비와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일본으로서는 공공사업비를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교량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2020년부터 보수가 필요한 교량의 60%가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정부가 관리하는 교량은요. 반면 사람이 부족한 지방 인프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 가운데 보수공사에 착수한 곳은 30%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3월 인구가 1명 남은 마을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간 오이타현 나카츠에무라도 작년 8월 폭우로 끊긴 도로가 반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에키코 히타시청 총무진흥계 주사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복구 공사를 발주해도 나카츠에까지 파견할 인력이 없다 라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나카츠에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 인력을 구하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네모토 유지 토요대 교수는 시설이 노후화하는 속도를 보수공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유지 체계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가파르게 늘어나는 빈집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주택 6,240만 7천 채 가운데 848만 9천 채가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의 비율이 1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마나시현, 와카야마현, 나카노현 등은 5채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이었습니다.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옥수 기준으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 도쿄로 80만 9천 채에 달했습니다. 도쿄 도심 주택가인 세타가야구는 전체 주택의 10채 가운데 한 채인 5만 채가 빈집이었습니다. 일본의 1800여 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옥수 기준으로만 따지면 1위였습니다. 모든 게 늙어가는 일본에서는 삼림마저 고령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임야청에 따르면 일본의 인공림 면적의 절반이 수령 50년을 넘었습니다. 나무는 수령 30년에서 40년일 때가 가장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네요. 산림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9년 일본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정점이었던 2014년에 비해서 20% 줄었습니다. 2020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11억 5천만 톤 가운데 3.5%에 달하는 4,050만 톤을 삼림, 숲이 흡수했습니다. 근데 이 숲의 고령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감소는 2050년 탈석탄 사회 실현을 목표로 내건 일본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도쿄나우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인구 문제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나우를 통해 전해드린 모든 문장의 주어를 일본에서 한국어로 바꾸셔도 그대로 통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미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구 문제라는 점,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을 지켜보는 제가 실감하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